첫 번째 환자 가족 프로그램에 처음 만난 염증성 장질환 어떻게 진단하고 치료할까에 박영 교수님 잘 도와주시고 자, 한재영 강사입니다. 얘가 아까부터 말썽을 부리더니 오늘 여러 선생님들이 이러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염증성 장질환이 어떤 것인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그 증상 그리고 어떻게 진단하는지 치료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쉽고 아까 환우 회장님 계셔가지고 레벨을 너무 낮췄나 약간 지금 걱정이 되는데 너무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아서 너무 쉽다고 생각이 드시면 손을 이렇게 번쩍 드시고 박예현 교수님께 이렇게 여쭤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염증성 장질환이란 우리가 보통 다 알고 계시겠지만 위장 간의 원인 모를 만성 염증이 반복적으로 나았다 다시 악화됐다 나았다 다시 악화됐다를 반복하는 난치성 질환입니다. 궤양성 대장염 그리고 크론병으로 크게 나누고 궤양성 대장염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대장에만 염증이 얕은 염증이 더 나타나는 거고 크론병은 입에서부터 항문까지 어느 곳에나 깊은 염증이 띄엄띄엄 나타나는 것이 그 특징입니다. 염증성 장질환이 지금은 조금 생소한 병은 아니시죠? 가끔 뭐 뉴스에 나고. 그렇지만 그 전에는 좀 생소한 병이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그렇진 않고 점점 이렇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23년에 대략 9만 명 정도가 염증성 장질환으로 진단받았고 그중에 20대가 25%를 차지하고 있다고 발표한 적도 있습니다.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염증성 장질환이 특별히 원인이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유전적인 소인을 가진 사람이 환경인자, 뭐 먹는 거라든지 감염이 됐다든지 담배를 피운다든지 스트레스를 받는다든지 하는 환경인자의 영향을 받아서 장내 미생물이 과도한 면역 반응을 일으켜서 염증성 장질환이 뭐 생긴다, 발병한다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어떤 한 가지 특성이 딱 원인이 돼서가 아니라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발생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떤 증상이 있을까요? 보통 궤양성 대장염은 대장 표면에 얕은 염증이기 때문에 혈변을 보거나 설사하거나 대변을 지금 보고 나왔는데도 약간 찜찜하니 또 보고 싶은 느낌이 든다거나 아니면 대변이 갑자기 막 마려운 느낌이 든다든가 하는 증상을 가지고 있고 크론병은 전체 소화관에 깊은 염증이 있기 때문에 배가 아프고 설사를 하고 영양 성분이 잘 흡수가 안 돼서 체중이 빠진다든지 아니면 빈혈이 온다든지 그리고 장과 장 사이에 길을 만들어서 항문 치루나 치열 같은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 장관 말고 관절이나 피부, 눈, 간, 담도, 췌장에도 염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제일 많은 게 관절염, 손, 발 특히 그렇지만 그 척추에도 나타날 수 있고 골반에도 나타날 수 있고 그래서 거기가 아프고 통증이 생기고 붓고 또 점차적으로 강직이 오는 관절 척추병증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눈에 나타나면 포도막염이랑 공막염 그리고 피부에는 결절홍반이나 궤저성 농피증 이런 질환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렇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 염증성 장질환은 우리는 어떻게 진단하게 될까요? 2개월 동안 계속 설사를 하거나 또는 배가 아프거나 혈변을 보거나 이런 증상이 있는 환자들이 외래를 오게 되면 박영 교수님이 염증성 장질환이 의심됩니다 하시면서 피검사도 하고 대변검사도 하고 내시경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조직검사도 할 수 있습니다. 또 크론병이라는 뭐 그런 병이 있는데 소장에 보이면 CT나 MRI를 찍을 수도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혈액검사로는 염증 수치를 일단 확인하고 또 영양 성분을 확인할 수 있는 빈혈 검사, 알부민 검사를 하게 되고 대변 검사로도 세균 감염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염증이 어느 정도 있는지 그리고 대장 내시경을 통해서 염증 부위가 어딘지 염증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크론병이 만약 소장 같은 경우에 크론병이 의심되면 거의 CT나 MRI 검사를 같이 해볼 수 있습니다. 사진을 좀 너무 선명하게 나와서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셨죠.
궤양성 대장염의 그 대장 내시경 사진입니다. 좀 안쪽이 빨갛게 그렇게 보이거나 부어오르거나 아니면 혈관이 좀 잘 안 보이거나 표면이 거칠거칠하게 보이거나 아니면 이렇게 뭔가 함수물이 보이거나 아니면 대장을 좀 잠깐만 건드려도 피가 나거나 하는 증상이 궤양성 대장염에서 보실 수가 있고, 요거는 건강한 제 장입니다. 금방 아실 수 있죠. 그리고 크론병원 보시면 장의 진행 방향으로 저렇게 쭉 평평하게 길게 궤양이 보이거나 아니면 입안에 나는 것처럼 동글동글한 2에서 5mm 정도의 빨갛게 동그란 그런 궤양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황색깔로 삼출물 같은 게 보이기도 하고, 조약돌 모양 보이세요? 저렇게 대장에서 조약돌 모양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대장이 좁아지거나 장과 장 사이에 길을 만드는 누공이 생기거나. 정상대장 제 거예요. 보시면 금방 아실 수 있으시죠? 이런 증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크론병이 소장에 침범했다, 이런 증상이 보일 때 CT나 MRI를 찍게 되는데,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소장벽이 좀 두꺼워져 있는 거 CT나 MRI에서 교수님들이 확인하시고, 또 여기서는 장과 장 사이에 길이 생겼어요. 누공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염증성 장질환은 주증상 외에 아까 말씀드린 포도막염, 공막염, 그리고 척추의 증상, 그리고 피부질환 이런 것도 만약에 오시면 다 확인하셔야 되고, 요 근래 내가 무슨 약을 먹었는지, 최근 어디를 여행한 적이 있는지, 아니면 어떤 음식을 특별히 먹었을 때 배가 아프거나 아니면 설사를 했거나 또 담배를 피우거나 가족분들 중에 염증성 장질환이 있으신 분이 있는지, 아니면 이 증상이 언제부터 시작이 됐는지, 그리고 밤에도 잘 때도 이런 증상이 같이 있는지 등도 확인해야 되고, 크론병이나 또 궤양성 대장염 모두 20대에 주로 발병하는 질환이기 때문에 20대 젊은 층이 만약에 이런 증상으로 찾아오게 되면 더욱더 주의 깊은 그 병력 처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염증성 장질환은 뭐 암처럼 조직검사해서 딱 이 부위에 암이 나왔어요가 아니고 여러 가지 증상 또 병력 검사를 토대로 해서 진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진단을 다 했어요. 이제 치료를 해야겠죠. 근데 치료하기 전에 분류를 좀 해야 돼요. 궤양성 대장염은 병변의 범위와 중증도에 따라서 그 분류를 하고, 보시면 직장염에 병변 범위에 따라서 직장염, 그리고 좌측 대장염, 그리고 광범위한 대장염 이렇게 나눕니다. 그리고 메이오 점수라는 질병이 어느 정도 지금 진행하고 있는지, 어느 정도 활발하게 하고 있는지를 점수를 매기는데, 대변 횟수, 직장 출혈, 내시경 소견, 전체적인 평가를 다 합쳐서 이런 질병이 어느 정도 나한테 지금 하고 있는지를 보고, 그 질병 활성도를 가지고 약의 이 약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런 효과도 다 같이 평가하게 됩니다. 크론병도 진단 시의 나이, 또 병변의 위치, 그리고 질병 형태에 따라서 분류를 하게 되고, 질병이 어느 정도 지금 활동하고 있는지는 대변의 횟수, 복통, 전신 상태, 그리고 장관에 말씀드린 증상이 있는지, 지사제를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복부에 만져지는 덩어리 같은 게 있는지, 그리고 피수치에서는 헤마토크릿, 그리고 체중을 기준으로 해서 질병 활성도라는 것을 측정하고, 이것에 따라서 치료 목표를 세우게 됩니다. 그럼 치료는 어떻게 하고 치료에서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건 무엇이냐를 보기 전에 궤양성 대장염이랑 크론병이 어떻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바뀌는지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준비했습니다. 궤양성 대장염은 처음에는 활동성이 굉장히 좋다가 점점 장의 증상이 없어지는 70%의 환자가 있고, 또 다른 분들은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나중에 가서 갑자기 질병 활성도가 높아져서 장 증상이 심해지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만성적으로 계속 지속되는 그런 증상을 가지고 계시기도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성적으로 좋다 나빴다 좋다 나빴다를 반복하는 저런 4가지의 궤양성 대장염의 패턴을 가지고 계십니다. 크론병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맨 처음에 증상이 완전 심했다가 그 중에 관해된 것처럼 증상이 거의 없는 그런 경우도 있고,
만성적으로 증상이 계속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없다 한 경우도 있고 처음에는 없었다가 갑자기 더 심해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 32% 거의 많은 축에 속하는 그리고 좀 조절해야 되는 경우는 좋았다 나빴다 좋았다 나빴다를 보이는 경우이다. 이렇게 네 가지 패턴이 아마 보이고 있고 이런 내가 좋았다 나빴다 좋았다 나빴다를 많이 하게 되면 그 사이에 장이 좀 좁아지기도 하고 또 구멍이 생기기도 하고 염증이 생기기도 해서 장에 손상을 많이 주기 때문에 우리는 장에 손상을 많이 주기 때문에 우리는 이 경과를 중간에 차단해 줘야 하고 이런 경우 차단해 줘야 되고 궤양성 대장염은 아까 보신 그런 장 손상이 계속되다 보면 수술을 할 확률도 높아지는데 5년 동안 6%의 환자가 수술을 했다. 또 10년 동안 4.2%의 환자가 수술을 했다. 30년 동안 10%가 될 수 있다는 보고도 있고 크론병 진단한 다음에 5년 동안 30% 많게는 그리고 10년 동안 50%. 첫 수술하고 크론병은 또 두 번째 재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간 단계 좋았다 나빴다 하는 그 관계를 끊어줄 건데 그걸 어떻게 끊냐면 진단된 직후 그리고 질병 초기에 적절하게 목표를 수립해서 치료를 하고 타이트하게 정기적인 추적을 계속하면서 장의 손상을 줄여. 이게 우리 염증성 장질환의 치료 최적화 목표입니다. 목표를 세웠으면 이제 전략을 세워야겠죠? 단기, 중기, 장기 이렇게 치료별 목표에 도달하도록 우리가 잘 목표를 세워야 되고 그리고 이런 목표에 맞는지 지속적으로 검사를 잘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질병이 다 사람마다 틀리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맞춤화 전략을 해야 되고 만약에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했을 경우에는 재빠르게 조기에 개입해서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야 됩니다. 단기, 장기, 중기 뭐 이런 식으로 시기별 목표에 도달하도록 치료를 할 건데 증상이 좋아지는 것에만 목표를 할 건지 아니면 염증 수치 좋아지는 거에 맞출 건지 아니면 내시경의 점막이 깨끗해지는 것까지 맞출 건지 아니면 조직학적으로 조직 검사를 했는데도 염증이 없는데 맞출 건지 아니면 CT, MRI까지 전부 다 깨끗한 상태를 맞출 건지 어디까지 목표를 하고 있느냐 색깔이 좀 바뀌었죠? 증상 호전하고 염증 수치 정상화시키고 내시경적으로 점막 치유까지 하는 것을 지금 현재는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점막 치유가 우리가 증상도 없고 오랫동안 장손상을 줄이기 위해서 장손상을 줄여야 되는데 이런 점막 치유가 관해 즉 증상 없어지는데 유리하다라는 보고가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4.5% 정도 점막 치유를 한 경우에는 임상 관해 그러니까 증상이 없는 걸 유지할 수가 있고 수술도 하지 않을 확률이 만약에 점막 치유 아까 내시경적으로 깨끗하게 만들면 수술하지 않을 확률도 4배 정도 증가하게 됩니다. 왼쪽이 궤양성 대장염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내시경 하면서 점막 치유가 된 사진 딱 보시기에도 임상 증상이 오른쪽 거는 없을 것 같으시죠? 수술을 안 할 확률이 4배 정도 높다. 또 이해가 가시죠? 크론병 같은 경우도 점막 치유를 했을 경우 내시경적으로 깨끗하게 만들었을 경우 질병의 진행 예방과 관해 유지에 유리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왼쪽이 크론병 그리고 오른쪽이 관해 유지 내시경적으로 깨끗하게 만들었을 때 이럴 때 당연히 임상적으로 증상이 없을 확률이 높아지고 수술하지 않을 확률도 높아지게 되겠죠.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증상이 없는 임상적 관해 그리고 염증 수치가 낮아지는 생화학적 관해 그리고 내시경적으로 점막 치유를 하는 그런 우리가 목표를 세웠다면 여기에 맞게 피 검사도 하고 대변 검사도 하고 내시경 검사도 하고 하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환자마다 다 증상이 틀리듯이 환자마다 발생할 수 있는 위험도를 갖고 있는 사람들 다 틀려서 궤양성 대장 같은 경우는 광범위한 대장염이 있다. 아니면 내시경상 깊은 궤양이 있다. 아니면 40세 이하다.
또 염증 수치가 높다, 또 스테로이드를 사용하고 있다, 아니면 입원한 경력이 있거나 그 세균 감염이 있거나 하게 되면 그런 병은 또 진단이 30세 이하거나 광범위한 장을 침범했거나 또 항문주의 병변이 있거나 심한 직장을 침범하거나 또 내시경적으로 깊은 궤양이 있거나 수술을 했거나 협착 또는 누공이 있을 때 이럴 때는 개별화 시켜서 이 높은 위험수를 낮추는 쪽으로 최적화 전략을 해야 됩니다. 드디어 약제를 선택할 때가 왔습니다. 이 많은 것들, 말씀드린 이 많은 것들을 다 고려해서 질병의 중증도 또 활성도 어느 정도 질병이 진행되어 있는지 그리고 침범 범위가 어디인지 그리고 누공이나 항문주의 농약이나 치료가 있는지 환자의 예후는 어떤지 또 연령이 어느 정도인지 동반된 질환이 현재 과거 어떤 것이 있었는지 내 환자가 선호하는 생활 방식이 어떤 건지 그리고 약제의 효능 발현, 그리고 관해 유도, 관해 유지 효능, 그리고 항체 행성 위험, 이런 걸 다 합쳐서, 그리고 약제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국민 건강보험의 기준이 뭔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고려해서 환자별 그 치료 계획과 치료 약제를 선택하게 됩니다. 염증성 장진의 치료 약물은 보통 항염증제, 스테로이드제, 면역조절제, 생화학제제, 항생제가 있는데, 처음에 2005년에서 14년까지는 거의 4가지, 10년, 요 정도밖에 없었는데, 지금 현재는 보시다시피 많은 약제가 출시되었고, 출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어떤 약을 쓸지 선택에 그런 게 없었지만, 지금은 어떤 약을 써서 어떻게 할지, 어떤 약을 쓰는 게 좋을까? 이렇게 많이 고민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생화적 제제는 3부에 우리 최강 약물 복용법의 약사님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사진만 살짝 보여드리고 지나가겠습니다. 지금처럼 내과적인 약물 치료에 반응이 없거나 장폐색이 있거나 누공이나 농양 그리고 천공, 출혈 같은 합병증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술적으로 치료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염증성 장질환을 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간혹 생기고 만약에 수술을 하게 되면 합병증의 원인을 해결하고 향후에 합병증이 발생되기 잠재적인 요소를 확인하고 그 부분을 절제를 할 건데 최소화, 정말 장을 최대한 많이 남겨서 장의 손상이 없도록 그렇게 수술적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과 같이 증상을 가지시고 저희 염증성 장질환 센터와 함께 하신 분들 중에 한 분인데 피나거나 그 혈변을 받거나 배가 아프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항염증제를 쓰고 그다음에 면역조절제 그리고 스테로이드제를 쓰고 나중에는 생화학제제를 쓰면서 지금은 관해 상태 이런 분이에요. 중간에 이렇게 질병 활성도가 심해져서 환자가 힘들고 내시경적으로도 사진이 출혈이 있거나 이랬지만 지금은 관해 상태, 내시경적으로 아주 깨끗한 관해 상태를 이루면서 잘 일상생활을 하고 계신 분이고요. 또 한 분은 점액변으로 시작해서 좀 치료를 하시다가 중간에 증상이 괜찮아지셨는지 안 오셨어요. 그러다가 직장 출혈이 생겨서 다시 항염증제, 또 스테로이드제, 면역 조절제, 맨 끝에는 소분 제제를 딱 사용해서 지금은 내시경적으로 이렇게 깨끗한 장을 가지시고 특별한 일 없이 외래만에 가끔 오시는데 이분도 중간중간 이렇게 질병이 활성화되면서 힘든 상황이 있었지만 끝까지 잘 함께 해주셔서 지금은 특별한 증상 없이 잘 하고 계십니다. 우리 만성적 질환이죠. 염증성 장질환이 나았다, 아팠다, 나았다, 아팠다. 우리 회장님도 아까 10년 가까이 하셨다고 했지만 그렇지만 적절하게 치료하면 이런 증상들이 대부분 다 조절하고 통제할 수 있는 질환이에요. 우리가 주기적으로 질병 활성도 심해지는지를 또 평가하고 치료 목표에 도달하지 않으면 여기 계신 교수님들과 함께 지속적인 상담하고 개인적으로 맞춤형 관리 전략을 세워서 질병의 진행을 차단하고 장이 손상되는 걸 예방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정상희 교수님이 맨날 말씀하세요. 염증성 장질환은 장거리 마라톤 같은 거다. 긴 호흡으로 이렇게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분 다 공감하시죠?
여기 계신 환자분들 이외에 가족분들도 다 같이 이해해 주시고 함께 동참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